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년 특집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박소연입니다. 2015년 주택시장을 되돌아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였어요. 매매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이슈 불거졌고요. 거기에 이번 달부터는 대출 규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인해서 우려가 뒤섞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올 한 해, 특히 설 연휴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 참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신년 특집으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 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전문가 한 분과 함께 현 시장 진단하고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이신 장계영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올해도 올해지만 지난해 어땠나 총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2015년은 예전에 비해서 주택 시장 상당히 활성화된 시장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서 그 분양 시장의 분양 청약률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합리화 이런 첫 번째 요소 외에 두 번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의 공급의 증가, 또 세 번째가 그린벨트 해제 등 중소기업의 기업 활성화,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요. 끝으로 전국에 약 154개나 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약 88%인 136개가 이전이 완료되면서 혁신도시의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경제, 지방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이 2014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인 3.5%가 상승하였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2006년 이후에 최대치인 약 120만 건가 거래되는 등 대호황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호황 이후에 약간 과열 기미까지 보이고 있어서 그 이후에 폭락이라든가 그다음에 회복에 지연되는 것, 피로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지난 한 해는 생각해보면 그래도 부동산 시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말이 안 나왔던 건 아니지만 미분양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은 수없이 나왔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최근 2달 사이에만 90% 이상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는 집계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이런 물량들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재로 꼽히니까요. 올해 이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2014년 부동산 시장 규제 합리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요. 네. 2015년도 다양한 주택시장 활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사업 시기를 미뤄왔던 건설사들의 분량을 2015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맞아요. 네. 분양 물량이 작년에 보면 한 약 50만 건으로서 보통 연간 필요한 주택 공급, 필요한 주택 수가 45만 건, 최소는 약 한 34만 건인데 이거에 비해서 과도한 공급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렇지만은 지방 지역별로 가구 수라든가 지방 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와 같이 다양한 구매력을 회복되면서 다양한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은 수도권 경기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물량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연간적으로 봤을 때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분양 물량,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수요보다도 적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공급 초과 현상은 있지만 네. 지역별로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있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불리하게 평가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 도시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 그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2년간 평균 4, 5만 건의 그 분양 물량이 적은 상태이고요. 네, 네. 다만 그 향후에 경제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저성장, 저소비로 인해서 구매력 감소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소유에서 거주로 가면서부터 모든 지역에 분양 공급이 늘어나고 분양 수요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편차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뭐 안 좋다, 안 좋다고 해도 지역별로 우리가 또 찾아볼 만한 그런 전략들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 사태가 이제 2008년도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다시금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역별로 전략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책 부문 점검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맞설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대출 심사 깐깐하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인 만큼 챙겨볼 필요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뭐 정책들 좀 챙겨봐야 되는지 대출 건도요. 이거 점검해 주세요. 네. 그 2016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의 큰 트렌드 두 가지는요. 집 걱정을 덜어드린다. 두 번째가 살기 좋은 공간을 마련하겠다가 두 가지 트렌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695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 부모들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954만 명이나 되는 에코 세대들의 사회 정착,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연말에 부동산 시장의 찬물이 대출 규제 강화라는 큰 이슈입니다. 이거는 2014년 724 대책,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대책 때 나온 아주 큰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DTI와 LTV를 완화시켜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청년, 장년층에게 자기 돈을 적게 들여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라. 실수요자들 말고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잠재 수요자들까지도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펼친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 해서 2014년 8월 1일에 만든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말일이 그 한시적인데 시장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서 작년 4월에 1년 더 연장하겠다 해서 올해 2016년 7월 말일까지가 LTV와 DTI 금융 대출 조건의 완화의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올해 2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네. 지방은 5월 2일부터 대출 규제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은 급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택을 사셨던 분들이 분양은 받았는데 입주할 수 없고 중고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다시 갈아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금융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브레이크 거는 냉각시키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는 거죠. 정부 정책의 어떤 이 장기적인 흐름이 뭔가 이렇게 틀리게 된다면 시장 참가자들의 전략도 달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제 규제가 일단은 시행되면 일단은 어쨌거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정말 심각했었던 전세난, 월세난 뭐 이런 것도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하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에 진입하려는 에코 세대들이 요즘에 청년 일자리 어렵고 네.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데 자기 돈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막히면서 시장은 동맥 경화처럼 어떤 막힘 현상이 일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균형적으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매매 시장이 냉각되면서 오히려 전 월세 시장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이 없고 목돈이었기 때문에 전세 시장보다는 월세 시장으로 커지는 비이상적인 현상으로 지금 번지는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시장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올 4월에 총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선거가 예정돼 있는 때는 또 국민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기 위한 어떤 당근 정책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부동산 시장에 득이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서요. 이 총선과 부동산 시장 이 상관관계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위기와 기회는 상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오히려 기회 조건이라고 봅니다. 은행 대출에 대한 대출 심사 강화는 위기인데 반면에 총선은 부동산 경기나 일반 경기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4월 13일 총선을 맞이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집권하는 집권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에 이미 당선되신 분들은 정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와 경기를 상관성을 연구한 미국의 경제학자 노드하우스라는 분이 네. 상당히 선거와 경기를 연결시키는 학자로 유명합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집권자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 직전에는 경기 호황이 되도록 확장 정책을 편다는 네, 것이죠. 네. 이게 돈줄을 많이 열어놓는, 나왔죠. 돈줄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는 그 실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확장 정책으로 나타난 물가 상승을 다스리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출퇴근길에 걷는 보도블록은 1월 달에 공사합니까? 아니면 12월 달에 공사합니까? 12월이지 않을까요? 남아있는 예산을 어떻게 좀 맞추기 위해서 부랴부랴하잖아요. 막판 뒤집기죠. 선거와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하우스가 닉슨 행정부 때 미국을 포함한 5개 국가의 선거와 경기를 분석했는데요. 네. 미국과 독일, 뉴질랜드에서는 임기 직전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탄을 준비하니까 예. 그다음에 선거 직전이 임기 말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져서 고용률이 증가해서 지금 이 경기가 좋구나. 그러면 집권당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착시 현상을 갖도록 한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가가 연구했는데요. 부동산과 사회 간접 자본과 선거와 연동성을 연구했는데 상당히 연관성이 크다라는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 대출에 대한 강화가 위기이지만은 선거를 통해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의 지방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때에 오히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타이밍은 있습니다. 오늘 장계영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부 정책의 그 부동산 정책의 화두가 그동안은 부동산 투자였다면 부동산 관리 쪽으로 전환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2014년 7.24 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저성장, 저소비,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가 생기면서 미국의
채권 투자자 엘 에리언이라는 투자자가 뉴 노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단어는 저성장이나 저소득이나 저수익률과 같은 세 가지 현상에서는 소비가 낮아지고 투자가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했던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우리말에 아나 바다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런 관리 시대로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정부가 2016년 1월 말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민의 주거 안정과 중산층 정책 말고도 노후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아주 강화한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은 주택을 신축보다는 관리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정부는 도시를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건축보다는 관리를 통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한 정책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 주셨는데 노후 건물에 대한 관리, 뭐 이를테면 리모델링 사업에 그 찬물을 끼얹었다고 해도 되나요? 내력벽 규제 완화했다라는 거, 뭐 그것도 대표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밖에 뭐 어떤 정책들이 있었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한 대로 국토부가 이제는 투자보다는 관리, 그러니까 개인의 주택 관리, 네. 그 지역의 도시 관리, 또 우리의 국토 관리, 이와 같이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걸림돌로 있었던 내력벽을 철거를 통해서 구조를 다양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멀티하우스라고 해서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면 주인 거주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고 또 안에 내력벽을 털거나 막아서 임대 세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변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특히 이러한 그 관리 시대의 특징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주택의 성숙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해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의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보다는 거주이기 때문에 거주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존에 있던 주택과 도시를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시장이 관리업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활성화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다양한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뭐 투자라고 하던 뭐 매매를 한다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좀 잡아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뭐 무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져서요. 뭐 전세가율이 80%를 뛰어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이니까요. 전세 종말이라는 얘기들도 막 살벌하지만 이런 공포감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올해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네, 대출 심사 강화는 매매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오히려 은행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매입 세대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살겠다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매매보다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공급은 딱히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올해 들어서 폭증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은행 대출 심사 강화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또 하나 갭 투자라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되니까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와 같은 틈새 투자라는 기형적인 투자 전략이 나타나면서 전세 시장에 대한 공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에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의 5가지 영향 변수 중에서 크게 전세 시장, 두 번째 공급 물량에 대한 과다 문제, 세 번째 가계부채, 네 번째 대출 규제, 마지막으로 금리 문제인데 가계부채나 대출이나 금리를 묶어가지고 주택금융정책입니다. 이 주택금융정책이 미국발 금융인상보다도 더 큰 악재로 우리 시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주택금융정책 대변수가 우리 시장에 미치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불안 요소가 가중되면서 올해 시장 전망은 2015년보다도 오히려 2014년보다도 매매 시장에 대한 하락이 예측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많고요. 네. 오히려 전세 시장은 작년보다도 강세가 이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매수에 나서면 항상 모든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산 그 가격이 꼭지였어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많아서 혹시 집값이 추가적으로 급락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럴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위기지만 정부가 총선이 있고요. 2017년엔 대선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기회 조건이 있어서 폭락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 공급 물량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착공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의 폭락보다는 교통 여건이라든가 다양한 생활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의 폭락 현상은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일터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낮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라든가 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 그다음에 에코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정부가 다양한 그 복지 정책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폭락은 염려 안 해도 될 거라고 예. 확신합니다. 그 앞서서 분양가 살짝 말씀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분양 나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 실제 가격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분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 정도면 뭐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지적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분양에 대한 그 메리트는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 꼭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이 편제가 되는 이유. 예, 예를 예. 들면 강남 재건축 지역의 분양 가격이 상당히 폭증한 이유. 이거는 일터와 직장, 쉼터가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폭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미분양을 염려해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거래가를 이 주택은 물론이요 토지까지 실거래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교통부나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그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들 고분양가라든가 아니면 폭락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난해 부동산 시장부터 올해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교수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 저희 교수님을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 열린다고 들었어요. 2월 24일 수요일 2시로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짧은 시간에 방송에서 다 못한 네. 부동산 상품별 진단, 지역별 진단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시청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또 질문도 받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정부의 정책 당국자도 나오고요. 저 말고도 은행권에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 그다음에 재테크로 상당히 유명세를 떨리고 있는 유명
방송인도 모시고 여러분들의 주택 마련,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 시청자들과 만나는 찾아가는 방송을 실천하고자 준비한 코너가 아주 있습니다. 네, 2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기영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신다면 이 자리에 꼭 참석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이신 장계영 교수님과 함께 또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힘들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무작정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그 시장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돈 벌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지역별로 좀 전략을 달리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매수 타이밍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시장 포인트를 잘 넘겨주시고 재밌는 전략 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집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